네, 손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으로 가서 어떤 일정을 또 이어갔는지 이 부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베트남 가서 베트남 그 서열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예상대로 베트남하고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그 관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그 북한하고 그 발표한 거하고 조금 좀 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푸틴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하노이에서 이제 북한 베트남 방문 마무리하는 회견을 했는데 러시아 그 수행 기자들만 아마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나온 걸 보면 이제 만약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 동안에 러시아가 우리한테 그 좀 약간 그 관계를 좀 회복하자는 러브콜을 비슷하게 보내면서 이거를 레드라인으로 설정을 해왔는데 이제 그런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하고 러시아 조약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떤 새로운 것도 없다. 그럼 낡은 조약이 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체결한 거다. 그러면서도 1962년인가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때의 기존 조약하고 모든 게 같다. 새로운 건 없다 했는데 이게 지금 1961년에만 그 체결한 조약을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요. 여기에는 그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걸 빠진 새로운 조약을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언급한 걸 보면은 약간 이런 것도 좀 슬그머니 좀 이렇게 서방에 대해서 좀 압박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의미한다는 점을 푸틴이 사실상 인정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한국에 대한 언급도 좀 여러 개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푸틴 얘기가 내가 알기론 한국이 북한을 침공할 계획은 없다. 그래서 이런 북한하고 러시아 간의 협력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지원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누구도 우리한테 뭐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제의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그 초정밀 무기를 공급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비유하는 표현을. 대북 제재는 이제 조금 우회적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그 2차 대전 때 그 나치 독일이 레닌그라드 지금의 그 상트페테르스부르크를 이제 봉쇄를 했는데 이제 그거하고 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 권리를 제한한 게 이상하다. 그러면서 가족이 어려운 사람이 어디인가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안보리 제재를 우회적으로 좀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제재를 직접 건드리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비판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미국이 이 북한과 러시아 군사 동맹에 준하는 이런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커비 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어제 온라인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합의,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 조약이 한반도도 그렇고 그 너머의 평화 안보를 중시하는 어떤 나라에든지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덧붙이기를 중국과도 이런 공유를 공유하게 될 거다. 이제 중국을 또 슬그머니 끌어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조금 좀 거리를 두는 것 같다는 관측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커비 얘기가 필요에 따라서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그 방위태세를 평가하겠다. 그리고 그 한반도 등에서 그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입지를 확보하겠다. 이제 필요하면은 미군 증강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슬그머니 시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가 뭐 러시아에 좀 절박한 걸 보여준 거다 이런 언급. 그리고 뭐 별로 놀라지 않았다. 네. 지난 몇 달간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 이런 걸 우리가 쭉 봐왔고 정보도 공유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에 주려던 몇백 발의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하고 나사무스 지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로 보낼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어제 밤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타스 통신 보도인데 러시아도 최초로 굉장히 강력한 항공폭탄. 그 제가 이제 기종을 모델을 잠깐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푸틴이 베트남 가서 이제 베트남 방문도 마쳤는데 네. 여기 대해서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하고 베트남 경제 관계가
하노이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격화, 그러니까 시비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하라는 그런 조건을 달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제 러시아하고 급격하게 가까워지니까 이제 그걸 조금 좀 난감한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좀 다급하긴 했습니다. 그 클린트 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를 오늘 베트남에 급발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조약의 전문을 북한은 즉각적으로 전문을 공개를 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행보여서 이걸 어떻게 또 해석해 봐야 되는지. 푸틴하고 김정은 네. 그 위원장이 그 공동회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김정은 위원장은 동맹관계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동맹이라는 표현은 입에 올리지 않고 대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 조약의 중요한 부분이 그 전쟁 이제 공격을 받게 되면은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상호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 군사 그 자동 개입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만 논란들이 많았는데 이제 조금 전에도 그런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북한이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됐던지 바로 조약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군사 지원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크렘린궁 대변인 크렘린궁도 홈페이지에 이걸 이제 공동 그 회견문 내용을 올렸는데 조약 내용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약이 이제 비준되는 형식적인 절차가 있긴 한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북한은 바로 올렸는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관측통들 얘기가 북한은 사실 러시아만 바라보고 올인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에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뭐 한국과의 관계도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 다양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조금 한 발 뒤로 빼놓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물론 이제 비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인데 저는 온도차가 좀 보입니다. 반면에 또 재미있는 게요. 네. 베트남하고 그 공동 성명 발표한 전문은 또 크렘린궁이 바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네, 몽땅 네. 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비교가 되니까. 비교가 좀 됩니다. 네. 그래서 미묘한 온도차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담을 베트남 국가주석과 하면서 또 어떤 언급들을 했는지 이 부분도 좀 볼까요?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원칙에 합의했고 이제 원칙이라는 게 붙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근데 이제 좀 주목되는 게요. 러시아 관련 통신 타스 보도인데 그 베트남 국가주석하고 회담하면서 네. 베트남이 이제 주요 멤버로 들어가 있는 아세안하고의 대화에 러시아가 외교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을 앞세워가지고 아세안 쪽하고도 이제 아세안이 지금 조금 좀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게 좀 균형 외교를 하는 모습이 완연하니까 여기 좀 숟가락을 더 세게 얹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베트남을 발판으로 이렇게 아세안 쪽에도 접근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그 지금 베트남하고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원칙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거 포함해서 에너지, 뭐 교육, 의료 같은 한 20여 개 분야 합의서에도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이 그 베트남 원전 기술센터 설립을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러시아 노바텍이라는 그 에너지 기업이 베트남에서 LNG 프로젝트도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 베트남 방문이 다섯 번째고 네. 국빈 방문은 2013년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푸틴이 5기 임기 지난달 시작하고 나서 제일 처음 간 곳이 중국, 그리고 북한, 그리고 베트남 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뉴욕타임스 분석은요, 베트남이 지금 미국 등 서방하고도 지금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이 이렇게 간 게 뭐 러시아 고립시키려고 아무리 서방이 그래봐야 효과 없다는 걸 좀 부각시키려는 그런 계산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네. 프랑스, 미국, 뭐 중국하고도 계속 전쟁하고 해서 러시아 무기를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무기 관련 이런 얘기도 했을 거다. 그런 관측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에 이어서 베트남까지 방문한 일정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미국이 네덜란드와 일본이 중국 첨단 반도체 생산력을 더 제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로이터 보도네요. 미국이 작년에 그 일본, 네덜란드 여기는 이제 반도체 디자인 기술이라든가 무슨 반도체 노광 장비 아주 핵심 기술을 가지고 네. 있죠. 세 나라하고 이제 협정을 체결해서 중국에 주지 말라고 이제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조금 좀 부족했던지 지금 로이터가 여러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한 걸 보면은 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이번 주에 네덜란드도 조용히 갔고 일본도 조용히 방문을 지금 아마 했을 겁니다. 했다는 겁니다. 물론 네덜란드는 확인을 했는데 일본이라든가 미국 상무부는 여기 대해서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가지고 이제 좀 더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로이터가 그 미국 당국자들이 지난 4월에 네덜란드 갔었고 그때 이 네덜란드의 그 세계 유일의 노광 장비 메이커 ASLM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 설비판 거에 대해서 부품하고 서비스 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조금 삐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계약한 게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판매분은 우리가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버텼다는 거, 버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단속을 하려는 것 같은데 더욱이 지금 네덜란드가 얼마 전에 선거를 했죠. 그래서 극우정당이 주도하는 새 연정이 출범을 다음 달 초에 출범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조가 바뀌기 힘들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또 좀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덜란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들어오는 얘기 있으면 전해주시고요. 반면에 또 독일이 경제장관을 중국에 급파했습니다. 이게 관세에 관련된 이슈일까요?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잠정 관세 엄청나게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했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지금 이제 기간이 있는데 독일이 지금 좀 다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현지 생산해서 또 가져와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독일 경제장관이 급하게 갔습니다. 가서 이제 협의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유럽 연합 내에서도 보면 독일 말고 뭐 헝가리 뭐 이런 같은 데서도 조금 야 이거 뭐 중국하고 너무 사이 안 좋아지면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까지 유럽 연합이 이제 가중 다수 체결대로 이제 표결을 해서 처리를 해야지만 이게 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도 빨리 움직이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이 독일 경제장관 하베트 경제장관이 어제 서울 들려서 이제 중국을 하는 모양인데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로이터 분석이 우리 정부에서는 뭐 여기 대해서 구체적인 뭐 이렇게 발표가 나온 게 없는데요. 독일하고 한국이 전부 수출 경제 주도 경제국이고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중국 관련 디리스킹 추구에서 비슷한 마음인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경제장관이 와서 이것 좀 서로 공조방안을 협의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네. 아시아행에서 우리나라에 일단 처음으로 와서 얘기를 좀 한 거네요. 여기 마무리할 내용들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유럽연합 내에서도 독일 말고 뭐 몇몇 국가들이 스웨덴도 그렇고 헝가리들도 그렇고 좀 중국에 대해서 너무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가지고 이제 가중 다수를 투표해서 좀 부결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좀 우려가 많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외교부도 어제 또 성명을 내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우리 가만히 안 있어야 또 좀 이렇게 지원 사격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면 인도네시아가 이 중국 도움으로 전기차를 2030년까지 연간 60만 대 생산할 계획이다.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뭐 이제 요새 아세안들이 뭐 굉장히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까지 중국 도움으로 전기차를 자기네 국내에서 한 60만 대 정도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인도네시아 산업장관이 밝혔습니다. 비아디 뭐 이런 중국 둥펑 같은 중국 전기차 4곳하고 이렇게 이제 투자를 대규모 유치해가지고 자국에 이제 전기차 공장도 건설할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 인도네시아도 지금 뭐 자기들도 이제 어떤 이제 여기도 이제 자동차 회사가 이제 우링이라는 차에서 전기차를 만드는데 수출을 대폭 늘려가지고 특히 아세안의 전기차 생산 허브가 되려는 모양입니다. 그러자면 이제 국산화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겠다는 중국 전기차 메이커 가운데 호존이라는 데가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그 인도네시아 전기차 국산화율을 60%로 높여주겠다는 조건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산업장관은 또 이거 말고 이번에 이제 중국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석유화학 산업 또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얘기. 중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가 지난해 처음으로 유럽을 넘어섰다고요? 그 영국의 에너지 전문가 기구 에너지 인스티튜트라는 데가 이제 연례 통계치를 내놓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중국이 1인당 에너지 소비가 작년에 처음으로 유럽을 추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5G 인프라, 전기차 충전 같은 수요가 많죠. 중국이 물론 석탄 발전도 아직 많은데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 같은 경우는요.
중국이 상당히 적극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나머지 지역을 합친 것보다도 작년에 늘어난 그 양이 더 많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쪽 분석은 선진국은 화학 연료 의존이 정점을 찍은 것 같고 중국 같은 데는 아직도 올라가는데 중국이 그래도 재생에너지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반면에 인도는 지금 경제가 급성장하죠. 네. 그래서 지난해 처음으로 탄소 배출이 유럽하고 북미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고 또 슬그머니 좀 찔렀습니다. 확실히 경제가 성장하면서 오염물질을.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쪽 분석은 선진국은 화석 연료 수요가 좀 이렇게 정점을 찍은 것 같은데 반면에 인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지구 온난화 저지 노력이 엇박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우려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ECB가 상당한 재정 문제를 겪을 위험이 유로국들의 상당히 잔존한다. 부채 감축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겠네요. 미국 재정 적자 네. 부채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 지금 유럽 중앙은행도 지금 이걸 또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 유로국들이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재정 적자를 국내 총산 GDP의 평균 5%포인트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자면 이제 7,200억 유로 정도 상당히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추가 세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비롯한 영내 7개국이 특히 유럽연합 재정 준칙 이거는 이제 GDP의 2%, 3% 넘기면 안 되거든요. 재정 적자가. 근데 이걸 어겼기 때문에 빨리 해라고 하는데 프랑스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조기 총선 때문에 정당들이 뭐 오히려 지출을 늘리겠다고 해서 지금 투자자 불안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렇게 늘어난 게 뭐 코로나도 있겠고 전쟁도 있겠고 네. 여러 가지가 많죠. 네. 근데 사실 뭐니 해도 국가 부채하면 미국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도 최근에 얘기들이 있죠. 많죠. 네. 미국 의회 예산처가 최근에 그 10개년 예산 전망을 수정을 한 걸 네. 이제 발표가 됐는데 보니까 지금 향후 10년 올해 재정 적자 규모도 지금 애초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적자 폭은 늘어나고 전망은 자꾸 커지는데 네. 세입 전망은 전혀 변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다시피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때 그때 감세 한 게 내년 말까지 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이제 물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바이든이 이제 재선되면 이거를 뭐 없애겠다고 하는데 네.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하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의회 예산 국제에서도 걱정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감세 정책이 만료되는 내년 말이 미국 세금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거다. 이제 이런 또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감세. 네. 참 감세 선거 때 이 화두인데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대선에 그야말로 더 주목도가 네. 높아지는 이유 하나하나 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